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행복은 왜 추구하는가? 이게 오늘 토픽입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거. 여기에서 불행이 싹트는 거. 여러분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행복이 증가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조사에 따르면 연봉 75,000불까지는 소득이 올라가면서 행복도 같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는 75,000불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소득은 더 올라가도 반드시 소득이 올라간다는 이유로 행복이 더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돈과 행복의 관계는 연봉 75,000불 딱 거기까지.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을 가서 들어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킬 수 있을까? 더 부를 수 있을까? 인생을 스코어보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행복해지지가 않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얘기, 행복이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다. 즉 성취의 행복의 비결이 있다. 여러분들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간단히 생각해보면 적게 가지고 많은 걸 이룬 사람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적게 이룬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전자가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적게 가지고 많은 것을 이루는 것, 이게 행복의 큰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비결은 관계를 잘 유지해 가는 것이 행복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좋은 관계를 많은 사람들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한 유대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약한 유대관계가 있습니다. 강한 유대관계는 가족이라든지 아주 친한 친구들, 이런 게 이제 강한 유대관계에 해당되는데, 강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약한 유대관계는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사이, 어쩌다 동창회 갔을 때 만났던 친구, 이런 관계가 약한 유대관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약한 유대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어떤 문제를 강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에 잘 털어놓을까요? 아니면 약한 유대관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비밀을 공유할까요? 문제를 공유할까요? 약한 유대관계. 오히려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는요, 대화가 잘 없을 수가 있어요. 왜? 뭐라고 솔직히 털어놨다가는 바로 그냥 지적이 들어오고 야단을 추궁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까운 사이에서는 더 비밀로 해두고 공유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요. 정말 이 처세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약한 유대관계를 잘 활용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분도 회사를 만드는 지 얼마 됐더니, 여러분들 이 회사가 경영의 구루가 또 여기 계시지만은 회사가 위험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조직이 의외로 작을 때는요, 서로 아주 긴밀한 유대감도 있고 모든 것을 가족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유대관계가 끈끈하고 좋습니다. 문제는 이게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그 초기 때 10명의 직원에서 50명으로 늘어나고 100명으로 늘어날 때, 이때가 사실 제일 위험한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CFO가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이 CFO가 회사를 그만두겠다 그러면은 되게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대체 인력이 잘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동창들이 모인 자리에 가서 이 고민을 풀어왔어요. 아, 이게 CFO가 지금 회사를 그만두겠다 그러는데 좋은 사람을 구할 길이 없다고. 그랬더니 마침 거기에 있던 친구의 친구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미국에서 MBA를 하고 아주 유능한 월스트리트에서 일을 하다가 얼마 전에 돌아왔는데 지금 마침 한국에서 직장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연결이 돼가지고 그 회사를 아주 잘 끌어가 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무슨 영업 비밀이나 회사의 그 특수 비밀이 해당되지 않는 한 고민거리가 있으면 이 약한 유대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털어놓고 의외로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 수업에서도 질문 던져가지고 큰 도움 받으셨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자로 질문을 받는 것도 뭐 익명이 보장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털어놓을 수 있어요. 관계는 약한 유대관계와 강한 유대관계 이 양자를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알고 여기에 행복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 아시다시피 건강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건강하면은 체력을 길러지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뭡니까? 자신감이 있어요. 체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의욕이 앞서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음으로 목표를 여러분들 목표를요 도전할 때는 목표를 크게 가져야 됩니까? 작게 가져야 됩니까? 작게 크게 엄밀히 얘기하면 큰 목표와 작은 목표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큰 목표는요 정말 무모하리만큼 좀 도전적인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즉각적으로 그 큰 목표는 매저러블 한 측정이 가능한 형태의 소목표로 다시 환산시키고 나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작가가 되겠다. 뭐 이런 식의 목표는 큰 목표죠. 그런데 글을 잘 쓰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1년에 책 읽는 것을 몇 권의 목표를 세우겠다. 이것도 여론조사 한번 해볼까요? 작년 한 해 동안 나는 10권 이상의 책을 읽었다. 손 들어주시죠. 10권 이상 읽었다. 20권 이상 확 떨어지는 거예요. 30권 선생님 몇 권 읽으셨어요? 헤아릴 수 없죠. 예? 4, 50권.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분명히 하십시오. 주 한 권이면 52권이고요. 주 두 권이면은 100권 되고, 세 권이면은 150권인데,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읽었던 책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 몇 권입니까? 157권. 근데 이제 1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읽었냐 이렇게 묻지는 마시고 그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 책을 자꾸 읽다 보면은 비슷한 내용이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딱 그 비슷한 내용이 나오면 대충 건너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빨리 읽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 안구를 급속하게 움직인다 뭐 이런 읽기 훈련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자기가 꼭 필요로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빨리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필요가 없고 또 이미 읽은 내용이고 비슷한 내용이면 건너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전부 다 읽고 말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면 151번만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큰 목표와 작은 목표. 작은 목표는 수치로 환산될 수 있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성공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제비 한 마리 왔다고 해서 여름이 온 것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제비 한 마리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쾌락을 얘기합니다. 순간적인 쾌락을 느꼈다고 해서 꼭 행복을 느낀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작용을 통한 중용의 덕을 가졌을 때 가능합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덕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죠. 좋은 행동이 반복되면 미덕이 되는 거예요. 즉, 행동을 습관화시켜 놓으면 그것이 자기에게 덕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분들 이런 얘기 하십니다. 나는 그때 용기가 없어서 그걸 차마 하지 못했는데 용기를 좀 길러야 되겠다. 이분은 지금 용기라는 덕목과 용감한 행동이라는 것을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감한 행동을 자꾸 하게 되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돈을 잘 안 쓰게 되면 절제라는 미덕이 생기는 거예요. 절제심이 강해서 돈을 아껴 쓰고 욕망 추구를 덜하는 것이 아니라, 또 원래 방탕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꾸 지르다 보면은 사람이 자꾸 느슨해지는 거예요. 충동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먼저고 마음은 그에 뒤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 행동은 이성의 판단을 빌려서 내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성공하고 성공하면 행복하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열심히 일하면 성공하고 성공해지면 행복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새마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옳은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가 틀렸냐면, 행복하면 즐겁게 일하고 즐겁게 일하면 성과는 따라옵니다. 이게 기업체에서는 펀 경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직원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본인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면 그때부터 일하는 게 즐거워져요. 즐겁게 막 일을 하다 보면 성과는 저절로 따라 나오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국가가 어디입니까? 부탄. 또 뭐 한 나라를 꼭 집을 건 없겠지만 덴마크나 이런 북부라파 쪽에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가 나옵니까?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이런 또 전혀 그 국민 소득으로만 얘기하면 비교가 되지 않는 양극단에서 많이 나오는데, 방글라데시에 있는 한 청년을 청소년의 어린이를 떠났겠습니다. 12살 난 애를 뉴욕 맨하탄에 데려왔습니다. 뉴욕 맨하탄에 데려와서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인터뷰를 합니다. 자,
자네는 지금 10년 전 방글라데시 있을 때가 더 행복한가? 아니면 지금 맨하탄에 있는 이 순간이 더 행복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방글라데시가 더 행복하다. 그죠? 그리고 이어서 질문 하나를 더 던집니다. 그렇다면 방글라데시로 돌아가고 싶은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얘기인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 10년 전 방글라데시 있을 때가 훨씬 더 행복했답니다. 지금은 뭐 아침에 출근하느라고 막 지하철에 부딪히고 업무 스트레스 쌓이고 행복하지 않대. 그래서 그럼 돌아갈 거냐? 또 그건 절대 안 돌아가. 무슨 얘기? 한 가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은 과연 행복이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일까? 젊은이가 열심히 한 대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자네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나? 예. 졸업하고 난 뒤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었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뭐하나? 결혼을 잘하고 싶습니다. 결혼을 잘해서 뭐하겠는가? 행복하게 아들, 딸 놓고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에 왜 들어가고 싶은가? 그리고 돈을 또 많이 벌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주 120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요? 뭔가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행복은 비타민이 뭐 하나라도 결핍되면 그건 결핍되는 거. 워크 라이프 밸런스가 깨져 있다. 그러면 보수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돈을 즐겁게 쓸 수 있는 여가 시간이 없으면 그 삶은 행복한 게 아닌 거죠. 한 팀장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는 회장님이 사무실로 부릅니다. 자네 지난 6개월 동안의 그 프로젝트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자네가 원하는 보너스를 여기 백지 수표를 줄 테니까 쓰게라. 그랬더니 이 팀장 하는 얘기가, 회장님, 저는 돈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한 달간 휴가를 갔다 오게 해주시고. 그게 무슨 소린가? 난 자네한테 오늘 새로운 프로젝트를 또 맡기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제가 한 달간만 휴가를 갔다 오면 그 다음에는 정말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집에 한번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네 우리 회사 규정에 한 달간 휴가라는 것은 없는 걸 잘 알지 않는가? 그래도 제가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들어주지 않자 그 팀장은 다른 회사로 가고. 왜? 그 회사에서는 한 달간 휴가를 보장해주고.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행복은 균형이 맞추어진 그것이다. 어느 하나에 올인할 때는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 그리고 행복이 궁극의 인생 목표냐? 철학자들은요, 이 사고 실험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쾌락 머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머신 안에 들어가면, 플레저 머신 안에 들어가면 온몸에 전극이 연결되어 있는데 각종 쾌락이 다 그냥 앉은 상태에서 다 제공이 됩니다. 여러분들 영화 매트릭스 다 보셨죠? 그 매트릭스에서 빨간 약 먹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신 실제로 자기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쾌락의 형태로 전달되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빨간 약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실의 진정한 삶을, 비록 고통이 섞여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 누구도 플레저 머신에 기꺼이 들어가겠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성 있는 삶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 핸드폰 번호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저와 마찬가지로 제 강의를 들으시다가 질문거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딱 불러드립니다. 010-4113-2357. 두 번 안 불러드립니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떠났다.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있는데, 이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은 천재 교육을 받았던 사람으로 대단히 유명합니다. 아버지가 제임스 밀이라고 하는 역시 경제학과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자식인 존 스튜어트 밀을 세계 최고의 학자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자기 아들 자기가 교육할 수가 잘 없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공자님도요, 자기 자식을 직접 교육하기 힘들어가지고 친구한테 보냈습니다. 제임스 밀이 존 스튜어트 밀을 5살 때 라틴어를 다 떼고요, 그리스어도 다 떼고 거의 진짜 천재로 키웠는데, 결국은 제러미 벤덤이라고 하는 자기 친구한테 존 스튜어트 밀을 교육을 시키고 25살이 될 때까지 천재로 계속 성장하다가 갑자기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가지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이런 또 기간을 가지다가 다시 되돌아온 사람이 존 스튜어트 밀인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떠났다. 아무것도 모르고 쾌락만을 즐기는 것보다는 고민하고 사색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인간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 항세상 고민하고, 물론 햄릿처럼 고민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 회사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 자신에게 자극을 주는 삶, 이게 진정한 의미의 삶이고 진정한 행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 정신 발달에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낙타의 단계. 여기 혹시 낙타 타보신 분 계십니까? 낙타. 아무도 안 타보셨어요? 예? 메르스는 아니, 낙타 탄다고 다 메르스. 조심해. 이 낙타 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올라가면은요, 이게 굉장히 높답니다. 밑에 쳐다보면 현기증이 나고요, 떨어지면 어디가 뭐 부러질 것 같은 그런 정도로 큰 동물인데, 이놈이 굉장히 소심한, 막 발버둥치고 소리 질러서 가보면 쥐 귓구멍에 파리 한 마리 들어갔다고 그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낙타는 주인이 내리는 모든 명령을 다 수행합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우고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에서 먼 길을 걸려도 절대로 불평하지 않았고 무시하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르상티마, 원한 감정이 쌓여만 갑니다. 왜?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주인이 내리는 명령을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낙타의 르상티마 원한 감정을 극복하라. 두 번째 정신발달 단계에 올라가면 이번에는 사자가 나타납니다. 사자는 용감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자신의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 대듭니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늘 고독하고 불안합니다. 팀플레이를 할 줄 몰라. 늘 솔로로만 다니는. 사자의 독불 장군을 극복하라.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 올라가면 이번에는 좀 뜻밖의 단계가 나타납니다. 바로 어린아이의 단계가 됩니다. 어린아이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잊어버려. 과거를 잊어. 과거의 성공도 실패도 잊어. 유일한 방법은 과거로부터 교훈을 빨리 얻는 겁니다. 그 과거에 있었던 성공이든 실패든 교훈을 얻게 되면, 그러면 무엇을 잊어버릴 수 있게 된다?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셔야 될 것은 과거로부터 남아있는 감정의 찌꺼기를 잊어버린다. 이 감정의 찌꺼기가 우리를 계속 붙들고 도와주지 않는 게. 두 번째, 즐겨라. 현재를 즐겨라. 칼페디에. 현재에 즐긴다고 하는 것은 몰입한다는 것이고요. 몰입한다는 것은 집중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많은 희열을 느낀다. 자, 이 낙타, 사자, 어린아이 정신 발달의 3단계는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과거를 잊고 현재를 즐기는 것, 이게 바로 행복한 단계에 있는 것. 많은 사람들이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참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억지로 참다 보면 그게 다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원한 감정이 되는 거, 속에 쌓이는 거, 즐기는 거. 행복하다는 거는 즐기는 거. 심지어 고통까지도 즐길 수 있을 때, 고통을 즐긴다는 얘기는 이 고통으로부터 내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내 자신이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배우겠다는 자세로 보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참는 것은 오히려 화를 키우는 거예요. 고민거리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약한 유대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순순히 털어놓으십시오. 의외로 좋은 답변들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떤 질문이 제가 뭐 항상 모든 질문을 다 답변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3382님, 중용과 경계에 서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산술적 편견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산술적 편견이 아닙니다. 용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용기는 중용의 덕입니다. 그러면 한쪽 끝에는 비겁함이 있고요, 또 다른 끝에는 만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용기는 비겁과 만용의 정중간이 아니라 어떻게 돼 있죠? 만용 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라고 할 때는 까딱하면 자신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 수 있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그러지, 그거 뭐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위험할 게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면 사람들이 그걸 용기라고 불러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겁과 만용이 있으면, 만용 무모한 용기죠. 진정한 용기는 만용 쪽에 조금 가깝습니다.
절제와 방탕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째째함과 방탕, 요 중간에 어디쯤가 있습니까? 정중간입니까? 절제한다는 건 째째한 쪽쯤 가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 중용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가운데 서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느 쪽으로 조금씩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마 경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극단에 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신다고 한다면 분명히 양자는 다르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타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양극단을 피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진리가, 우리가 흔한 얘기로 진리는 양극단 중간 어딘가에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히려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는 극단에 가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 고민이 시작됩니다. 진리를 추구할 것인가, 화합을 추구할 것인가. 이게 이제 뭐 알고도 속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알고도 속는 게 행복하다. 시집 가면 뭐 버거리 뭐 3년 뭐 3년 이게 다 그냥 참아라. 보고도 못 본 척 해라. 자식하고 부모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자식이 이기죠. 근데 저 자식을 이기겠다고 하는 부모님들이 계셔요. 애 잡습니다. 근데 자식이 부모를 이긴다고 해서 자식이 더 강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약자하고 강자하고 싸움 붙으면요, 강자는 힘으로 누릅니다. 약자는 전략으로 맞섭니다. 그런데 약자가 가장 잘 쓰는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속임수. 이게 살아남는 겁니다. 거짓말은 약자가 강자에 맞서는 전략 중에 하나가 속임수. 절대로 속아나고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때로는 굉장히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시면서 모든 진실을 다 알고 싶어하고 다 밝혀내려고 하면은 거기에는요 엄청난 불편함과 불행이 따를 수가 있어요. 행복한 집안은 다 똑같다. 그러나 불행한 집안을 보면 그 이유가 제각각이다.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가 안나 카레니라는 소설 첫 문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얘기하는 행복은 비타민이다 하는 이론하고 비슷한데, 행복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중용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하면, 불행한 사람들은 뭐 건강이 좋지 않거나 사기를 당했거나 친구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거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 하나씩들이 다 망가져가지고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굳이 이 3382님의 답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중용과 경계에 서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4863님,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과는 강한 관계가 좋을까요? 약한 관계가 좋을까요? 특히 밀레니얼 세대들과 강한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답이에요. 직장에서 강한 유대 관계를 가지는 게 좋을까요? 약한 유대 관계를? 지금부터 1분 23초를 드릴 테니까 옆에 계신 분하고 직장 동료들 사이에는 지금 이게 동성 간에 얘기하는 거죠. 이성 직장은 일단 배제를 하고, 이거 너무 눈이 많이 맞추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직장 동료하고는 강한 유대 관계가 좋은지 약한 유대 관계가 좋은지 1분 42초 한번 토론해 주시죠.
관계됐다고 알겠습니다. 이게 뭐 여론조사로 결정되는 문제는 아닌데요. 제가 제 친구가 포스텍 아시죠? 포항동대에서 있었던 얘기를 들려드리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창기 시절 때는 그 포항의 우수한 교수 인력을 데리고 오기 쉽지가 않으니까 지금도 뭐 그렇게 하고는 있다고 그러는데 교수들한테 관사를 무상임대 무상게 줬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얼마나 좋습니까? 집값 걱정도 안 하고 들어갔는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서로 간에 직장 동료들이 서로 간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교수 한 명이 프로젝트를 땄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테레비 인치 수가 늘어나는 그 냉장고 리터 수가 커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똘식이 엄마가 아니 당신은 어떻게 된 거냐, 저기 지금 냉장고가 완도와 우리는 완도와 저기 투도와 이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또 프로젝트 다른 사람 잘 답니다. 또 못 다른 사람 죽으러 못 돼요. 이게 격차가 자꾸 벌어지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포항 시내로 나가겠다. 그리고 학교에다가 포항 시내에 있는 아파트를 구하는 그쪽 도와다가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꾸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주택 융자금을 갖다가 장기 전환을 해뒀더니 아니 포항 시내에 나서 아파트 산 사람들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재테크가 됐어. 학교 내에 있는 관사는 뭐 오르고 내리갈 게 있습니까? 저기 갔더니 막 로또 맞는 사람도 나오고 그러니까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뛰쳐나오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 들었는데 글쎄요. 불가근 불가원 정도가 맞지 않을까. 너무 가까웁니다. 너무 가까우면 진짜 이게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아니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불편한 게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게 관계를 정리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 무한투쟁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되면 무한투쟁 안 하고 그냥 엑싯하면 되는데 엑싯이 안 되니까. 그래서 특히 밀레니얼 세대들, 제가 안 그래도 참 밀레니얼 세대들과 강한 관계를 형성을 적어도 미움이나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쌍기역자 들어가는 건 좀 욕이지 않습니까? 쌍기역하고 디귿 뭐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곤란하죠. 그렇다고 또 거꾸로 어떤 분들 보면은 자신도 소화가 안 되는 막 신조어들 애들 하는 거 그런 거 깜놀 이런 거 배워가지고 막 같이 섞고 이러다가 또 행동 또 역동을 많이 쓰는데 그냥 들어서 이해하는 정도지 본인이 쓰시려고 하고 뭐 3차까지만 같이 가고 요즘 3차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질문으로는 2개밖에 안 나오네요. 혹시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죠? 사실 뭐 너무 많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차라리 행복해지는 것보다 불행을 피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행으로 확실하게 가는 방법 첫 번째 뭡니까? 다 알고 계시죠? 불행으로 가는 첫 번째 방법 남과 비교하는 거. 이건 뭐 무조건 지는 게임. 더군다나 한 사람을 여러 사람하고 각각 하나씩 놓고 비교하면 그건 뭐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누구는 뭐 공부를 잘해, 누구는 돈을 잘 벌어, 누구는 뭐 인간관계가 넓고, 누구는 뭐 권력이 있고
당신은 가진 게 뭐야? 이러면은 남과 비교하지 말 것. 두 번째 불행해지는 방법이 뭐가 있죠? 예? 욕심.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다 기억하시죠? 그때 전 세계가 월스트리트를 비판합니다. 그리드, 탐욕.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인정했습니까? 인정을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남들은 다 날 보고 탐욕이라고 그러고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오는 거야? 저는 그때 그 사태를 보고요, 제가 연구를 하나 했습니다. 이게 탐욕을 부리고 있는 건지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건지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특허청에다가 특허를 내려고 갔더니 철학과 교수는 특허를 못 냈네. 왜 못 냈냐고 그랬더니 교재로 사용하는 게 뭐 2,500년 전이고 이래가지고 이게 시효가 다 끝났대. 그래서 제가 무상 공개하기로 결정했어요. 이거는 딱 갖다 대면 탐욕인지 아닌지가 바로 진단 나오는 진단 테스트 기식. 내 스스로 설정한 목표. 이 목표가 달성되는 순간 나만 좋다? 탐욕. 많은 학생들이요, 탐욕 그러면 이 목표나 욕심의 사이즈를 자꾸 얘기합니다. 큰 목표, 무리한 욕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꿈은 크게 가지랬으니까 작게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큰 꿈은 전부 욕심이겠네요. 정말 욕심인지 아닌지는 사이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목표가 누구를 행복하게 만드느냐, 나만 행복하게 만든다. 이게 저는 탐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월스트리트가 아무리 부정을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한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데 자기네는 보너스 잔치 낸 거 아닙니까? 공적 자금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탐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진단 테스트 킷이 개발됐으면 처방도 같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탐욕을 부리지 않을 수 있을까? 처방 들어갑니다. 내 스스로 설정한 목표 안에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트인 시켜. 내 목표 안 자체에 다른 사람의 행복이 빌트인 되어 있다고 한다면 내 목표가 달성되는 순간 그 사람들도 같이 행복해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이 탐욕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내가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그 범위는 다른 사람의 행복이 먼저 전제되어 있습니다. 할머니 한 명이 촌각을 다투고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손녀딸이 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얘야, 우리 집 앞에 있는 와플 가게에 있는 그 와플을 내가 먹고 싶다. 미국이에요. 그 와플 가게에 전화를 해서 네가 좀 와플을 사다 주면 좋겠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돌아오는 답변은 와플은 금요일에만 만드는 스페셜 메뉴입니다. 그날은 화요일이었어요. 할머니가 금요일까지 살지 안 살지 전혀 보장이 없는 상태. 저희 할머님이 꼭 지금 드시기를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십시오. 메뉴에는 금요일만 하는 스페셜 메뉴라고 쓰여 있었지만 그 손녀딸에게 특별히 할머니를 위한 와플을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행복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고객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도 먹고 싶어 했던 와플을 먹고 돌아가십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내 이익을 생각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라. 이 얘기가 무조건 퍼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 꼭 그 사람에게 퍼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은 이 행동의 영향을 받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이익을 가지게 될까 라고 하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먼저 염두에 두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면 이 사람은, 저는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을 얻는 가장 확실한 길, 첫째,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이거를 늘 먼저 생각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도 제가 여쭤봐요.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까? 그죠? 다 알고 계시네요.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은 임상실험에서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걸 평소에 늘 연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자그마한 것에 감사함. 저는요, 감사하는 것 이상으로 행복해 줄 수 있는 지름길을 알지 못합니다. 결국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이 이루고 있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은 사람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누가 교수님 그건 저희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야. 너무나 흡사합니다.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신보다 더 큰 그 무엇의 한 부분이 될 때, 그때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신에게 감사할 수도 있고, 또 굳이 종교를 안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족에게 감사하고, 친구에게 감사하고, 자신의 직장 동료들에게 감사하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면 자기 한 몸 행복하는 것은 확실해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지극히 최근 현상이지만 제 강의가 끝나면 열광적인 박수가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막 환호도 지르고 그러는데 도대체 왜 이런 박수를 치시냐고 했더니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그곳이 올라왔다. 인류 학생들일수록 박수를 해주는 빅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성공과 행운이 따르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